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세티의 허용준입니다.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늦게까지 자리해 주셔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하필 마지막이 가장 민감하고 약간은 불편한 이슈라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제가 아는 한 준비한 사항 잘 말씀드리고 이 자리 이후에도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답안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끄럽게도 이 양돈연구회는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 페이지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일단 저도 축산학을 대학 때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축산학을 전공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환경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 전공인 축산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이 에그리로보텍에 입사해서 축산 기자재를 보급하면서 이제 축산을 좀 경험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술연구소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쪽에서 환경기술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기술연구소 소속으로 있다가 그때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계열사로 분리가 돼서 지금의 세티라는 법인을 맡고 있고요. 저희 세티는 이제 가축분뇨와 같은 고농도 폐수 정화 처리하는 기술들 그리고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들을 보급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축산환경 정책과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분뇨와 냄새를 어떻게 하면 관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아는 선에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서 첫 페이지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강의해 주신 송준익 교수님하고 두 번째 강의해 주신 김경진 대표님 발표 자료에서도 이 지속가능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연 지속가능이라는 정의가 무엇일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유엔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30년까지 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설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는 이제 사회적 포용, 경제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의 3대 분야에서 인간 중심의 가치 지향을 하자라는 이슈인데 저희 축산업계가 이 17개 목표 중에 한 8개랑 맞닿아 있습니다. 한 절반에 맞닿아 있어서 뭐 기아 해결이나 깨끗한 물가 위생, 뭐 적정 가격의 청정 에너지 등등 이러한 목표와도 맞닿아 있어서 저희도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분야임은 확실하고요. 이 국내 축산업의 흐름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계신 선배 축산인 분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근데 시대별로 보면은 이제 80년대는 뭔가 저는 친환경 생산 기술과 사회적 환경적 책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남겨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한 수익을 남겨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생산 기술을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영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이 축산업에서 정의해야 될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 아래에 사진을 2개 넣어놨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잘 아시는 이제 빅터치만에서 계속 연구하고 시도하고 있는 이제 정화처리 기술이고, 이 분야는 다르지만 이제 랠리라고 이제 낙농업에서 자동화 장비를 소개하는 법인인데요. 이쪽에서도 이제 분뇨 처리나 악취에 대한 기술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부담은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숙제임을 이러한 업계의 동향을 보고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담에 더 큰 무게를 실어주는 게 이 기후변화인 것 같습니다. 뭐 뉴스만 틀면은 볼 수 있죠. 뭐 빙하가 녹고 있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그것 때문에 침수되는 뭐 국가들도 생길 거다. 그리고 뭐 여름이나 겨울, 요즘에 보면은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이런 기후의 편차도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영향이 있어도 저희는 무언가는 해야 된다는 게 큰 숙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에 발맞춰서 저희 정부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더 많은 생산을 위한 생산주의
농정을 펼쳤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탄소 농업으로 농정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규제들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규제들입니다. 저희가 가축분뇨나 이제 냄새를 바라볼 때 이제 정화 처리 부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총유기탄소라는 강력한 유기물 규제 기준이 이제 시행이 됐고요. 자원화 부분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양분을 해소해서 뭐 탭이나 액비를 만드는 쪽에 힘을 실었다면 이제 그러한 바이오매스들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자 해서 이제 바이오가스 촉진법까지 제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악취정함에 있어서도 특히 양돈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악취정함 시설들을 현장에 설치하게끔 법적으로 이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래 세 가지는 앞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양돈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물을 사용합니다.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몇 개 현장들도 가보면 이제 지하수가 조금씩 안 나오거나 이제 탁도나 경도가 높아져가지고 음용수로 활용하기가 좀 제약이 걸리는 그런 현장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물 재이용 촉진이나 이 양분관리제 도입, 그리고 악취방지 강화 적용까지 앞으로 규제는 더 완화되지는 않고 더 강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하려면 저희가 이제 초고도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기술들은 저희가 뭐 고도 처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위해성 이내 관리가 핵심입니다. 저희가 만일 100이라는 오염원을 배출을 하면 이게 생태계에 영향하지 않으려면 뭐 30 정도 이하로만 배출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위해성이라는 선을 정해서 그 이하로만 배출하면 되게끔 이런 관리를 했는데, 이 초고도 처리에서는 그러한 유해 물질을 완전히 무해화해야 되는 그런 방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염 물질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러한 잔류물들은, 부산물들은 결국에는 자원으로서 뭐 양분을 비롯해서 에너지원으로서 이렇게 다른 용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해 물질 무해화라고 하면 이제 자원회수 기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또 고효율 집적화 기술도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정대기전에서도 발표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축산 시설물들 이런 것들도 한 90% 가까이 이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설비를 갖췄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고효율 집적화 기술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비들, 기계 설비들, 그리고 아니면 구조물들도 결국에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이제 폐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조차도 다시 재이용을 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데 방향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양돈장이다 하면은 이 정도 시설로 구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돈사 가축분뇨 배출 시설이 있으면 거기서 나온 가축분뇨를 고액 분리해서 고형분은 퇴비화시키고 액상 성분들은 이제 액비화시키고 이런 구조에서 농장이 운영이 되었다면, 지금 규제선에서 할 수 있는 설비들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즘에는 뭐 정화방류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혐기소화조를 짓는 현장도 있고요. 그리고 양돈 쪽에서는 드문데 우분 쪽에서는 뭐 구초연료 만드는 그런 현장도 계속 연구 개발을 아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에너지를 자급하기 위해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태양광을 도입하는 현장, 그리고 정화 처리를 하고 남은 물을 이제 역삼투막까지 초고도 처리를 해가지고 돼지 음용수로까지 활용하는 그런 현장도 요즘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죠, 과거에 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환경 기술들을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듭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상당한 환경 비용을 현장에서는 부담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규제나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라가려면 당연히 더 많은 기술에 대한 투자, 운영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 기술의 방향은 이 연성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뭐 소프트 테크놀로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존의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가성비를 따진다 했을 때 뭐 적은 비용으로 뭐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거를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봤다면, 이 연성 기술은 뭐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그런 비용선에서 이 성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이 규제라는 것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규제선에서 뭔가 시설을 도입하면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더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비용을 아끼기보다는 이 같은 비용에서 더 높은 성능을 가져가는 그런 연성기술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 환경의 차원에서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저희가 흔히 하는 이제 적정기술입니다. 이게 적은 비용으로도 비슷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들, 저희가 제3국가에 이렇게 보급하는 기술들 중에 왼쪽에 있는 거는 큐드럼이라는 기술인데, 저희야 가정에서, 업장에서 이렇게 수도꼭지만 열면은 맑은 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런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서는 일일이 강물을 퍼다가 이렇게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드럼통을 만든 거예요. 아이들도 쉽게 끌어갈 수 있게끔. 이런 기술도 보급을 하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라이프 스트로우라고 해가지고 이 정수 기능이 담긴 빨대입니다. 이게 저희처럼 이제 편의점만 가도 맑은 물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어린이들, 제3세계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로 해서 이제 수인성 질병이나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빨대 안에 정수기 필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보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성기술은 과연 뭘까라고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한번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많이 보신 이제 깔찌구사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톱밥을 베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벼축도 많이 사용합니다. 스트로 베딩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동물복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분뇨 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기술로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딩을 이제 깔집을 교체해주고 소각이 편하게끔 이제 구조 투자를 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좀 징그럽지만 벌레 사진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동해등해라고 이제 곤충의 유충인데요. 최근에 해외 유명한 그런 기자재 회사들도 이 동해등해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사료 원료는 이제 농업에서 이제 공급이 되는데, 기존의 경축순환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죠. 저희가 퇴비를 만들고 액비를 만들면 이거를 토양으로 환원을 시키고, 그 작물이 자라나면 그걸 수확해서 다시 사료로 활용하고, 이런 굉장히 한 1년 가까이 걸리는 긴 사이클을 돌았다면, 이 동해등의 유충은 이제 이러한 요거는 이제 사진은 밑에 베딩이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이 유충이 일주일만 크면은 동물성 단백질 사료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아직은 나아갈 길이 많지만, 이런 것을 음식물로도 우리나라는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해등의 전용 사료도 만들고, 중국에서는 가축부산물이나 이런 것도 활용해서 이런 벌레를 생산하면 이 기간이 그런 부산물이 먹이로 쓰여가지고 다시 동해등의 유충 사료로 전환되는 데까지 한 열흘치 안 걸립니다. 경축순환 같은 경우에는 1년여 시간이 걸렸지만, 이런 거를 주 단위로 단축시키는 기술도 제가 봤을 때는 연성 기술의 하나라고 보고요. 이런 기술이 계속 연구되고 있다는 게 앞으로 새로운 분뇨 처리 방식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이러한 규제나 정책을 따라가려면 굉장히 큰 비용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연성기술을 준비한다고 해도 비용은 당연히 지출되는 게 맞는데, 앞으로 인식이 좀 전환되고 그에 걸맞는 기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태까지는 이제 환경이라고 하면 모든 게 비용이었습니다. 분뇨 처리 비용도 내야 되고, 공기정화실이나 탈취 설비들 운영하는 비용도 냈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언가 수익까지 아니면 어떠한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업계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보통 에그리 비즈니스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나눕니다. 원자재를 공급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생산을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통 가공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환경 기술 또한 이러한 에그리 비즈니스 영역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서 양분을 회수한다거나 에너지를 회수한다거나, 아니면 환경재로서 들 수 있는 맑은 공기나 맑은 물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그런 분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정책이나 규제를 말씀드렸다면, 오늘 가장 말씀드려야 될 핵심인 분뇨나 냄새 종합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 냄새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경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면 그 냄새 민원 때문에 시달리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만나뵐 수가 있고요. 또 가축분뇨 처리할 곳이 없어서 또 처리 시설을 놓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가지고 고충을 겪는 그런 현장이 많은데요. 제가 환경이라고 하면은 축산에서는 한 두 가지로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사육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말하는 환경 오염 이런 거에 대상이 있는 생태 환경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육 환경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여러 강의를 들었었는데 사실 잘 키우면 돈을 많이 벌고 그렇지 못하면은 약간의 손해를 보고 이런 것들의 이제 반복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업장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정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농장이 돈을 벌고 안 벌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농장을 하면 다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뭐 그거에 대한 걱정은 사실 하지 않는데요. 주변에서 민원을 넣고 하는 분들은 사실 이런 생태환경 쪽이죠. 여기서 뭐 냄새가 난다더라. 그리고 여기서 가축분뇨가 좀 유출이 된 것 같다거나 이러한 민원들을 넣어서 이제 생산에 집중해도 모자란 그런 현장을 괴롭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러한 뭐 사육 환경이나 사양 환경이나 생태 환경 모두가 이 안정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가져가야 됩니다. 뭐 1, 2년 바짝 괜찮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까지는 이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이제 생태 환경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 이런 환경 분야에서는 이런 안정성을 답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소개하고 그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저도 이제 축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현장을 가보면 그런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는데 집에만 가면은 그런 스트레스가 없죠. 사실 집에서도 여러 가지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는데 사실 가정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가정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람 한 명이 배출하는 분뇨는 한 1.2kg 정도 하루에 되고요. 저희가 음식을 섭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한 300g 정도 1인이 배출을 합니다. 이게 적어 보이지만 사실 뭐 4인 가족이 살고 그 작은 집에서 살다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 스트레스는 크게 없어요. 왜냐면 분뇨는 저희가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배출을 시키고 그리고 뭐 당연히 용변을 보시면 물을 바로 내리시겠죠. 그런 오염원이 집안에 남아있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일단 깔끔하신 분들은 뭐 조리하거나 뭐 배달해서 드신 음식 남으면 찌꺼기가 남으면 바로 내려가서 이제 버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다가 버리는데 이거 한 번에 꽉 채우기 힘드니까 이 냉동실에 넣어놓습니다. 예. 냉동실에 넣어놔서 보관을 했다가 좀 꽉 차면 이제 버리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가정에서 음식물을 처리하거나 뭐 감량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아서 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보급이 돼서 뭐 혼수품 안에 리스트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삶을 살면서 집에서 배출하는 그런 오염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뭐 분뇨 같은 경우에는 발생원을 이제 가정에서 즉시 제거하는 방법을 통하고 있고,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발생원을 잘 밀폐해서 보관을 해뒀다가 부패가 안 되는 조건을 뒀다가 이제 가정에서 배출시키는 이런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원리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발생원을 부패가 발생할 장소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장소로 신속하게 배출하는 겁니다. 뭐 화장실이나 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음식물 수거 장치들이 마찬가지겠죠. 그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가정에서 배출하면 뭐 집 아래나 아파트 아래에 있는 이런 정화조에 가 있다가 뭐 여기서 단독 방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분뇨 처리장으로 이제 이송이 돼서 처리가 되게 되고요. 이러한 흐름은 저희 축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돈사에서 분뇨가 발생되면 이 돈사에서 외부로 이제 슬러리를 이송시켜서 뭐 퇴비를 만든다거나 액비를 만든다거나 해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가정에서의 모습과 딱 하나의 차이는 이 분뇨를 쌓아뒀다가 이제 이제 배출을 시킨다는 거에서 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뭐 냉동 보관하거나 뭐 감량화 장치를 통하는 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다 활용하고 있는 기술들과 닮아 있다고 봅니다. 이 관리 원리는 발생원의 부패를 방지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잘 아는 퇴비 부수 과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호기 처리를 통해 가지고 부패가 되지 않고
뭐 적은 냄새로 최종적으로 퇴비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원리가 굉장히 닮아 있죠. 잠깐 부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호기적으로 처리되는 거는 호기 발효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혐기 상태에서 이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보관이 되면 이제 부패가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패 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자량이 큽니다. 뭐 휘발성 지방산, 뭐 황화수소, 뭐 멀캡탄, 이런 부패를 통해서 발생되는 악취 물질들은 저희가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한 28 정도로 보는데, 이 공기보다 무거워서 이제 낮게 깔리는, 그리고 바람만 불면은 지표면을 타고 멀리 이동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오히려 저희가 이제 악취 측정이나 이런 거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측정을 해보면 동사 바깥으로 가가지고 뭐 몇 메타만 떨어져도 이제 측정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쉽게 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들이 부패로 인해 발생되면 이런 것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고 지표면으로 확산이 돼서 뭐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실험한 내용인데, 그 동사에서 나온 슬러리를 세 가지로 보관을 해본 겁니다. 하나는 계속 연속 폭기를 통해 가지고 호기 상태로 저장을 해보고, 두 번째는 뭐 20분 단위로 공기를 넣어줬다 빼줬다 하면서 이제 간헐 폭기를 해보고요. 세 번째는 단순히 저장만 한 겁니다. 혐기 상태로 저장을 해서 이제 2달간 이 부패를 통해서 발생되는 17개 악취 화합물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역시값으로 상쇄를 시켜서 이 누적 양을 재본 거예요. 이랬을 때 저희가 호기 상태로 보관되는 분뇨에 비해서 혐기 상태로 이제 부패가 된 분뇨는 이제 냄새가 나는 기간이 한 4배 정도 길어지고요. 그 기간 안에 냄새의 발생량은 한 4.5배 된다. 그래서 다 합치면 한 16배 정도 더 많은 냄새를 발생시키고 냄새가 소멸되는 것으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하려면 이 부패는 당연히 막아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축산환경관리원이나 환경부에서 조사한 상황들을 봐도 이러한 분뇨가 이제 적체돼서 부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냄새에 기여를 한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축종별로만 바라봐도 이 동사에서 뭐 전 축종을 따지고 봐서 이제 동사에서 가장 많은 이제 슬러리 방식의 수거 방식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나 닭 같은 경우에는 냄새 기여물질 순위가 이제 암모니아, 뭐 부패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암모니아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사에서는 이제 부패로 인한 가스들이 이제 기여도가 높은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관리 원리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축산법이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나온 이 냄새에 대한 이런 대응할 수 있는 4가지 규제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임시분뇨 보관시설 관리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비우는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화 시설 내에 축분 수분 함량은 75% 이하 관리를 해라. 저희가 퇴비화를 시키려면은 수분 조절, 뭐 톱밥이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수분을 한 65% 정도로 맞추고 나서 이제 교반이나 폭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러한 임시분뇨 보관시설의 관리나 퇴비화 시설 내 축분 수분 함량 75% 이하 관리가 전형적으로 이제 부패를 막기 위한 목적, 그리고 부패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냄새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목적에 있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냄새 물질 저감 장비 시설 구비도 큰 숙제지만 이런 것들은 후에 제가 설명을 하고요. 지금 대부분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폐형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 쓰는데 동사에서는 이런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액비순환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액비순환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축산법 개정을 통해서도 이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로 인정이 되었는데요. 그 법상 나와 있는 정의는 부숙된 액비를 임시분뇨 보관시설, 이게 피트를 말합니다. 동사 안에 피트를. 임시분뇨 보관시설인 피트에 있는 분뇨와 교체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냄새 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로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저희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현장에 계신 사장님들, 사연가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동사 슬러리 피트에 있는
분뇨를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고액 분리하고 폭기를 시켜서 이제 냄새가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동사 피트로 넣어주는 개념입니다. 이런 구조가 저희가 기존에 있는 동사의 슬러리 피트가 이제 재래식 화장실의 지하 구조물과 닮아 있다면 이러한 수세식 화장실처럼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그런 정의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가정에서야 뭐 지하수나 상수도를 통해 가지고 변기물을 내리지만 이 농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물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액비를 부숙을 시켜서 냄새를 없앤 다음에 이 수세수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술들이 미국에서는 뭐 70년대 이미 연구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 그림이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과거에 뭐 지금도 많이 남아있지만 이 라군이라고 해서 동사 옆에 초대형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발생된 분뇨를 이제 저희랑 똑같은 슬러리 피트죠. 이제 슬러리볼을 열어가지고 이 라군으로 보내고요. 이 라군에서 상등액만 넘겨서 좀 냄새가 없어진 물을 다시 동사로 집어넣는 그런 액비 순환의 구조를 이제 요 자료도 이제 79년도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그 미국에서도 뭐 70년대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이 재미난 거는 요 구조물입니다. 이 저희가 액비 순환이라고 표현하는데 미국에서는 이 피트에 갇혀져 있는 이제 가축이 사육하는 공간 아래에 있는 분이나 사료, 침전물을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바가지에 물을 조금씩 채우다가 이 바가지가 꽉 차면은 이게 넘어지면서 이제 물을 쏟아내는 구조인데 이런 걸 티핑 버켓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력 가속도의 힘으로 빠르게 이제 피트를 물이 씻겨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참고 삼아 동영상을 넣어봤습니다. 이게 티핑 버켓이고요. 사실 축사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구조물인데 환경단에서는 이제 취수조 쪽에 바닥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간혹 합니다. 뭐 동력이나 이런 거를 구하기 힘든 국가에서 많이 설치하는 구조물이고요. 보시면은 물이 떨어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보통 한 1.2m/s 이상의 유속으로 많은 물을 한 번에 이제 떨어뜨리면서 바닥에 있는 침전물들을 배수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물이 이제 티핑 버켓인데요. 사실 미국에서 70년대에 연구됐던 대부분 이런 티핑 버켓을 활용한 거죠. 과거에는 뭐 펌프나 이런 것들 기술 수준도 높지 않아서 그런지 이런 티핑 버켓을 이용해서 이제 재순환된 액비를 동사에 공급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럽에도 동사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동사에서 이제 밸브를 열면은 슬러리 피트에 갇혀져 있던 액비가 이제 나오고요. 요거를 유량 조정도에서 저장을 잠깐 합니다. 근데 단순히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암모니아 가스가 이제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pH를 조정합니다. 암모니아는 보통 이 원소의 pH가 한 5.5 이하가 되면은 이 암모니아 가스로 이제 기화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기화되지 않고 이제 암모늄 이온 상태로 이제 액비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황산을 타줍니다. 그래서 pH를 떨어뜨려주면 이제 암모니아 가스는 발생되지 않게 되고요. 일부는 이제 가축분유 처리 쪽 라인으로 이제 펌핑을 하고 이게 pH가 조절된 액비는 다시 동사로 넣어주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재순환식이라고 그냥 정의를 하는데요. 이게 수세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냄새가 없어진 액비를 계속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동사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냄새가 날 만한 물질들을 다시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을 외국에서는 이제 판매하는 법인이 있는데 이런 거 저희가 이제 황산이라는 이게 pH 조절제를 쓰다 보니까 화학적 처리 기반의 재순환식 액비 순환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게 또 생물학적 처리 기반의 수세식 액비 순환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담아왔는데 이 저희 양도는 아니고요. 이 낙농에서의 사례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낙농장에서 올려놓은 영상인데요. 여기 플러시 밸브라고 합니다. 펌프로 강력하게 물을 쏴서 이제 소들이 걸어 다니는 그 복도에 있는 분 찌꺼기들을 이제 플러싱을 하는 거죠. 수세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활용하는 액비 순환, 부수된 액비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이제 분 찌꺼기나 사료 찌꺼기들이 같이 이제 집소가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고액 분리하고 폭기해서 이런 수세수로 다시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적 처리 기반
이제 폭기를 통해 가지고 미생물이 이제 냄새를 없애주는 그런 생물학적 처리 기반으로 액비를 만들어서 이 수세식의 형태로 액비를 공급하는 사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봤는데 저희도 이제 액비순환이라는 기술을 좀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액비를 어찌되었건 액비순환을 하면은 거기 공급되는 액비는 부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는 나지 않고 어떠한 형식으로도 액비순환을 활용하면 당연히 냄새는 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라봤을 때 미국에서 연구했을 때는 분명히 분이나 사료 찌꺼기가 원활하게 배출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을 많이 가보면 저희가 정의한 이 재순환식이라는 액비순환 방법을 사용하면 이 침전물들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뭐 콘슬랏을 열어보거나 안에 피트 내부를 바라보면 뭐 사료조 주변에는 뭐 사료가 이제 산처럼 쌓여 있는 경우도 볼 수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배출되지 않으면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거기가 부패되면서 다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현장에서는 사장님들께서 뭐 1년에 한 번씩은 콘슬랏을 다 열어서 액비순환을 사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침전물들을 다 준설해내십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되게 힘든 부분인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이게 저희가 피트를 좀 재현을 해서 이제 같은 물량을 공급했을 때 위에는 재순환식처럼 뭐 피트 수위가 보통 재순환식 하시면 15cm에서 30cm 정도는 이제 액비를 채워놓고 쓰시는데요. 그렇게 물을 같은 양을 공급할 때랑 저희가 수세식으로 같은 물량을 공급해서 이제 침전물이나 사료 찌꺼기들이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실험을 해봤었고요. 같은 물을 공급하는데 이제 수세식은 4번의 물을 끊어서 짧게 끊어가지고 빠른 유속으로 공급을 시켰고요. 재순환식은 꾸준한 물량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물이 원류구에서는 흘러나오는 게 보이시죠? 뭐 수세식에서는 끊어서 저희가 물을 공급을 했는데요. 영상이 좀 깁니다. 너무 길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침전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저희가 요 위아래 동영상 재생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이제 물을 다 빼주고요. 거기 있는 고용물들을 한번 여과해가지고 여과지에 걸려있는 그런 고용물들, 저게 총고용물이라고 얘기하는 고용물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한번 재봤더니 이 재순환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입한 분, 이거 실제 분사해서 가져온 분을 타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투입한 분의 한 48% 정도, 거의 절반 가까이의 분이 이제 바닥에 잔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수세식은 같은 물량을 썼지만 말 그대로 저희 가정에서 이제 변기물 내리면 당연히 이물질들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쪽에서는 한 2% 이내에 그런 고용물만 배출이 안 되고 본사 피트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간단한 반응조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한번 현장에다가 저희 계열 농장에다가 한번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한번 봤습니다. 이게 폭이 한 2m 정도 되는 피트인데요. 길이는 10m 되고요. 물 한번 땅 사주면은 여기 원류구 쪽으로 이제 분이나 이런 찌꺼기들, 사료 찌꺼기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 돌려보니까 저희가 뭐 조그맣게 실험했을 때처럼 뭐 2%만 남고 다 나오고 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보니까 이제 스케일업을 하다 보니까 한 10% 가까운 물질들은 남는 것 같아요. 계산상으로는. 그렇지만 재순환식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뭐 사료나 부분 찌꺼기들이 남는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어서 이 액비순환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기술을 완성 지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계속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액비순환의 장점은 뭘까? 이 효과가 뭘까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일단 다른 공기정화 방식에 비해서 큰 차이점은 동사 내부에 있는 냄새를 정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가스에 대해서
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고, 앞에 첫 번째 강의에서 송정희 교수님께서도 이제 에어컨에 대해서는 환기량을 줄여야지만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뭐 에어컨을 쓰기 위해서 환기량을 줄이려면 당연히 안에 있는 냄새 물질들도 적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돈사 내부에 있는 악취를 낮출 수 있는, 냄새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점은 저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실제로는 한 절반 정도 냄새는 일반 슬러피트보다는 줄일 수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내부에 있는 악취, 그 냄새 물질들이 저감이 되다 보니까 이 공기정화실의 용량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분뇨 처리의 관점에서는 정화방류 할 때도 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피트에 분뇨가 보통 보름에서 뭐 2달까지도 적재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폐수 처리나 이제 액비화를 하는데 미생물들이 먹이로 활용하는 이제 생분해도가 높은 유기물들은 이미 돈사 안에서 분해가 되고 다 냄새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한 유기물들, 미생물들이 이용하기 좋은 유기물들을 빨리 가축분뇨 처리장이나 액비화 시설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미생물의 좋은 먹이로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있고요. 저희가 바이오가스량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수거되는 그런 분뇨랑 일반적으로 뭐 한 달 전으로 보관되어 있던 분뇨하고 저희가 1루베짜리 파일럿 바이오가스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바이오가스 량을 측정을 해봤는데, 일반 슬러리 대비 하루하루 걷어낸 그런 분뇨는 한 180% 정도, 한 1.7배 이상의 메탄가스를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효과까지도 볼 수 있어서 액비순환 기술은 냄새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뭐 분뇨 처리나 뭐 에너지화 부분까지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로, 눈여겨볼 기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축산법 시행령에서는 이런 액비순환, 지금 말씀드렸던 액비순환 기술 말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악취 물질, 냄새 물질을 연소, 흡수, 흡착, 응축, 세정, 산화, 환원, 분해하는 방법, 또 이제 법적으로 공기정화 시설로, 냄새 저감 시설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바이오 커튼이나 별도의 이제 스크러버 형태의 이제 공기정화실을 현장에서 설치를 하고 계신데,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공기정화실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요즘 보시면은 공기의 흐름이 수평으로 흘러가는 구조물들이 많았다면, 최근에 유럽의 제품들 보면 이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정화되는 그런 기술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수평유형 시설들은 과거에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사에서 나온 공기가 이제 수평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물과 접촉해가지고 이제 냄새가 저감되는 그런 시설들인데, 저희도 현장에 이제 시공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패드에 이제 먼지로 이제 막히는 그런 현상들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패드가 파손이 된다거나 뭐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상향유식 설비들이 요즘 많이 DLG나 이런 데 평가가 되고 있는데, 공기가 나오면 이제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뿌린 물과 이제 접촉이 돼서 이제 냄새가 저감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비를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먼지가 이 물을 공급하면서 자동으로 이제 세척이 되다 보니까 그런 파울링이라고 그러는 이제 폐색 부분 또 예방할 수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뭐 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고요. 뭐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도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밀폐형 시설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액분리 시설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고액분리 시설도 이런 밀폐 구조물을 저희가 시공을 해보고 거기에 이제 공기정화실을 연동하는 그런 공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커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저희 양동분뇨 집수조에도 이런 바이오 커튼 시공이 가능한 점, 그리고 효과도 괜찮은 점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서 내용을 달았고요. 저희가 냄새 저감 시나리오라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의 냄새를 좀 줄일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저희가 레스라고 하는데 먼저 배출 양을 좀 줄이고, 또 이 발생원이라고 해서 이 냄새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 가축분뇨가 대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을 좀 안정화시킨다는 노력으로 저희가 시나리오를 설계해서 이제 현장 접근을 하는데요. 이제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뭐 발생원 관리 부분은 이제 사료나 첨가제 업계에서 많이 접근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배출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제 공간을 차단하고 이제 발현을 억제시키고 호기 발효가 되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현된 악취는 별도의 공기 정화 설계를 통해서 냄새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의 현장에 냄새 관리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관점으로 한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말을 늦게 해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으로는 이런 에너지 효율화 부분 짧게 말씀드리고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시설들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거를 초기에 투자를 하고 운영관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초기 투자비에는 시설 구축비, 장비 구매비 등등이 있고요.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전력비나 약품비, 수선비 등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어떤 좋은 제품이 있어도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운영비까지도 고려해서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폐수 처리장을 봤을 때 정화 처리 현장인데요. 액비화 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을 하는 게 이제 폭기 시설입니다. 블로워가 거의 절반의 전기를 사용하게 되고요. 나머지 한 20% 정도는 이제 고액 분리기, 10에서 20% 정도는 고액 분리기가 이제 전력 사용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현장에서는 이제 데칸타, 원심 분리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원심 분리기도 제가 외국에 있는 엔지니어들이나 업체하고 미팅을 하면 그 전기값 많이 드는 원심 분리기를 현장에서 쓸 수 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전기비 비싼 건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심 분리기의 한 10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전기비로 이렇게 탈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탈수기도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고용물을 이렇게 다중원판을 회전시켜면서 걸러내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워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장에 가면은 이제 블로워에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공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바이패스 시켜가지고 그냥 대기 중으로 날려보내고 다 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소에서 인버터를 달아가지고 그런 블로워의 가동량, 루츠 블로워의 가동량을 조율했을 때도 한 20-30%의 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검증한 사례도 있고요. 또 루츠 블로워보다 전력 효율이 한 30% 정도 개선된 터보 블로워로 교체하시는 사장님들도 요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터보 블로워 같은 경우에는 소음도 루츠 블로워 대비 한 20dB 낮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최근에 보급률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결국에는 폐수 처리나 액비화나 다 미생물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데 이 미생물의 농도를 높게 유지해주고 또 보시면 이게 공기에 노출됐다 이제 물에 잠겼다 하는 이런 회전 구조물인데요. 굳이 폭기를 안 해도 대기 중에 이런 미생물을 노출시켜서 산소를 공급받게 하는 이런 구조물들도 일본에서는 참 많이 쓰고 있어요. 영국하고 일본에서는. 그래서 폐수 처리장에 그런 블로어로 인한 동력비를 아끼기 위한 활동들은 국내를 비롯하고 많은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분리나 분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냄새 저감에 있어서 시나리오를 짤 때는 공간을 차단하고 발현을 억제하고 또 냄새를 제거하는 그 세 가지 접근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설계하는데 제가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거는 이제 분리냐 분해냐로 공정을 봅니다. 저희 고액 분리기나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탈수기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위한 공정이고요. 저희 생물 반응조, 폭기조나 무산소조 이런 것들은 이제 분해를 위한 공정이고 한데 이런 분리나 분해로 기술을 이제 분류를 시켜가지고 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현장에 있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에 대해서 또 같이 분리나 분해의 관점에서 한번 이 시설물들을 평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된 계기가 이 환경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환경 이슈도 잘 분리해서 다 분해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준비한 사항 발표 마치겠습니다.